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지난달에 못 봐가지고 너무 그쵸? 아쉬웠는데. 네. 큐사인 딱 들어가니까 눈이 딱 대단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여전히 흐립니다. 흐릿한 정신과 흐릿한 눈으로의 정신 좀 차려볼게요. 아니신데. 네. 안경을 바꿔야 돼요. 안 보이려고 그러는데. 올해 지금 반절 접고 뵀어요, 이제. 그죠? 오, 그러네. 예. 접었군요. 네. 그죠?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와. 저 이쯤 되면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거 아시죠? 아. 예,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막 맞아요. 장마야 지금. 너무 덥고 날씨가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네. 아, 그러게 네. 말입니다. 최악의 8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은 왜 최악이에요? 그때가 덥고 습하고 최악이죠. 열대야. 뭐 유럽에서는 이미 그 난리소동을 맞아요. 치르고 네.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저희한테도 오는 걸까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렇죠. 걔네들이 다 가지고 오는 걸로 하고 우리는 안 가지는 걸로. 저희는 그래도 에어컨을 안고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사실 제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작품을 뭐 이렇게 저렇게 툭툭 던져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고물자동차 끽끽대면서 가듯이 이렇게 좀 많이 풀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 작품 얼른 나눠야지 하면서 정말 불현듯 떠올라서 오늘은 베토벤의 피델리오 가지고 왔습니다. 베토벤의 오페라가 있었군요. 네. 그때 하나인가 있다 네, 그러셨어. 맞아요. 오. 그걸 기억하시다니. 야. 쓸데없는 것만 합니다. 중요한 대단하다, 건데요. 진짜. 중요한 굉장히. 시험 문제 나오나요? 내기 좋잖아요. 아. 네, 딱 하나 있습니다. 베토벤을 모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트럭도 후진하면서 엘리제르를 연주하는 나라인데 근데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좀. 그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띡띡 소리만 나고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네. 베토벤이 뭐 벌떡 일어나서 안 돼! 근데 왜 쓰레기차야 뭐 이런가? 특히나 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다 알잖아요. 네. 합창교향곡. 그래서 이 작품 사실상 매년 무대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매번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토벤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뭐 다 몰라도 베토벤 모르면은 그쵸. 사실 얘기 못 하죠. 근데 빈에 갔을 때는 베토벤보다 모차르트를 더 높이 쳤잖아요. 그죠. 도시 자체가 모차르트, 그래서? 그러니까 왜 잘츠부르크와 네. 모차르트의 고향은 우리 도시다라고 막 서로 우길 만큼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예, 그런데 베토벤이 활동은 빈에서 했지만 태어나기는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서 예,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네. 모르겠지만 이 합창교향곡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베토벤이 인류 최초로 교향곡에 합창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교향곡 3번, 영웅, 5번, 운명, 빠밤빠밤 이거 모르시는 분 진짜 없잖아요. 없죠. 네, 이거 모르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 뭐 또 피아노 소나타, 뭐 비창, 월광, 열정 뭐 제목만 되면은 다 비창도 알법한. 베토벤이었어요? 비창이라는 곡이 또 다른 분들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베토벤의 비창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제목만 돼도 정말 알만한 곡들이 진짜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 만큼 많아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아시죠? 예,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인데 그냥 뭐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막 그냥 쫙 어떤 그런 서사가 그냥 이렇게 막 드라마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대단한 명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작품들을 진짜 몇 개만 꼽아내기도 힘들 만큼 대단한 역작들을 엄청나게 남긴 베토벤이 그의 한평생을 사는 동안 딱 하나의 오페라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성격이 안 맞아서. 저희 딸이 요즘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근거는 없지만 타당하다. 이런 말을 애들이 유행한가 봐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베토벤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통해서 기정사실처럼 알려진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에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학대받으면서 피아노를 배웠다 뭐 이런 것들 기정사실처럼 많이 알려졌지만 일본은 사실은 뭐 맞고 뭐 그게 전부 다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예, 이게 베토벤이 직접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베토벤은 1770년에 독일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원래 그의 집안은요 궁정음악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역시 이름이 똑같아요. 루드비 폰 베토벤. 1세, 2세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름이 같았는데 본의 그 쾰른
한 선제후 궁전에서 음악 감독인 카펠마이스터까지 오른 아주 존경받는 음악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네. 그리고 어린 베토벤은 이제 이런 할아버지를 무척 존경해서 그의 초상화를 아주 소중히 간직했다고 전해져요. 아버지 요한 폰 베토벤 같은 경우는요, 같은 궁정에서 테너 가수였었는데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만큼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는 아니었고, 뭐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인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그쵸.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베토벤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레나는 뭐 비교적 조용하고 다정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어머니한테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부모님들 사이에 7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거는 베토벤과 그의 남동생 둘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토벤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모차르트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모차르트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 모차르트가 베토벤보다 14살 정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모차르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럽의 궁정을 순회하면서 아주 그 명성이 익히 자자했던 그런 천재의 음악가였잖아요. 근데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은 아들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후에 모차르트처럼 이제 신동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죠. 이순신처럼 했어야죠. 나의 재능은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요? 참.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약간 아버지가 그러려면 하기 싫어지는데. 그래서 베토벤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고요. 뭐 연습은 아주 엄격하고 강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베토벤을 뭐 한밤중에 깨워서 피아노를 치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뭐 울면서 건반 앞에 서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를 맞았다는 일화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본인이 남긴 이야기들은 아니라서 뭐 주변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아주 엄격하고 때로는 폭력적이었다는 건 신빙성이 있지만, 뭐 모든 일화를 다 사실이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1778년에 베토벤이 처음으로 공개 연주회를 올리게 됐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 요한은 실제 베토벤의 나이보다 좀 어리게 속여서 6살 소년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모차르트 같은 이제 신동소리 듣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아버지는 그를 음악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본인이 갈수록 수입도 줄고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하지 못하면서 집안 사정도 어려워지고 또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음주 문제가 되게 심각해졌던 거예요. 당시에 궁정에서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목소리가 쇠퇴하면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매우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나간 거 아닐까요? 왜 노래하시는 분들은 목을 잘못 쓰면 맞아요. 사실은 큰일 나잖아요. 망가질 수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할아버지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음악인이었던 반면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좀 무능했던 아버지 때문에 베토벤이 이른 나이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사실 정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는 못했다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영향 때문인지 성인이 돼서도 철자법과 계산에 조금 어려움을 보였대요. 그리고 글씨도 상당히 거칠었다고 하죠. 그런 관계 없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베토벤이 굉장히 악필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나게 글씨 남겨놓은 거 보면은 막 못 알아본다고. 네. 그래서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제목도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가 써놓은 철자를 가장 추측을 해서 맞춘 게 엘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뭐였는지 저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뭐 다른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학교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학교 다닌다고 수학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맞아요. 상관없어요. 저도 요즘 글씨가 거의 뭐 그림 수준으로 돼서. 그런데 그는 오히려 문학, 철학, 정치 사상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뭐 셰익스피어나 호메로스, 괴테와 실러 같은 이런 철학책들 막 열심히 읽고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사상에도 강하게 이끌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제도권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아주 끊임없이 지적 세계를 확장해 갔던 그런 자립형, 독학형 인간이었습니다. 네. 베토벤이 음악 교육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궁정의 오르가니스트였던 크리스티안 고틀로프 네페를 만난 이후부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1784년에 그가 한 14살 정도 됐을 때 정식으로 이제 봉급을 받는 궁정 음악가가 됐어요. 그래서 1783년에는 그의 첫 출판 작품이었던
드레슬러 행진곡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발표가 됐는데요. 당시 음악 잡지에서 베토벤은 아주 유명한 소년으로 소개했었다고 합니다. 1787년에 베토벤이 16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빈을 간 거예요. 이때 모차르트를 만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진짜 만났는지를 입증하는 사실 자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만났어도 네. 본체 만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워낙 이미 잘 나가고 있어서 네. 빈에서 지내던 베토벤은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본으로 급히 돌아갔고요. 그해 7월에 이제 결핵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버지의 음주는 더욱 심해졌고요. 베토벤은 궁정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두 남동생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베토벤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사실 여러 편 있는데요. 가장 그 할리우드적인 드라마와 극을 아주 충실히 담아낸 그 영화는 이제 불멸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봤거든요. 이 작품은 정말 사실에 입각한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잘 각색해서 만들어낸 베토벤 미스터리 멜로드라마라고 규정지어야 될 것 같아요. 미스테리가 들어간 게 신기하다. 왜냐하면 베토벤이 그 불멸의 연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를 찾아가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확인된 바는 없는데 영화에서 지정한 사람이 있어요. 결론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진짠지는 전혀 확인된 바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영화의 전체 내용은 그 연인이 누구였니 그거를 찾아가는 내용이었고요. 많은 것이 각색됐지만 그 편지만큼은 허구가 아니에요. 1812년 7월에 베토벤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성에게 썼던 아주 긴 연애 편지들이 그의 사후에 발견됐거든요. 다만 이 편지들이 실제 발송됐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베토벤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그가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 자신이라고 부르던 정말 열렬히 사랑하던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추측을 내놨는데 논문도 나왔대요. 누군가의 연인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논문까지 썼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4명의 후보자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누군지. 그 내용은 제가 책에다 담았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몇 페이지 묻지 마세요. 저도 기억 안 나요. 네, 그래서 저희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청력 상실까지 이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확인된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토벤의 청력 상실 원인은 사실상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아주 강하게 와닿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영상미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되게 정말 강렬했던 장면은 그 마지막에 이 합창교향곡을 발표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베토벤이 지휘를 하고 있고 사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때 이미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 별도의 지휘자가 또 있었다고 해요. 베토벤이 같이 지휘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배석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소리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싹 뮤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요하고 앞에서 막 이런 연주하는 모습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의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느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더 감정이입이 되고 많이 짠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본 영화는 그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지휘는 딴 사람이 하고 있었고 네네. 베토벤은 어딘가 손을 얹고 있었어요. 이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실제 이 영화에서도 베토벤이 귀가 자꾸 안 들리니까 피아노를 연주를 하면서 피아노에다 귀를 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짠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였는지 막 저는 보고 나서 되게 슬펐어요, 진짜.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한평생을 알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리고 그렇게 많이 베토벤 소나타를 쳤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나중에 이 영화를 통해서, 물론 이게 아무리 각색이 됐지만, 이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껴보니까, 굉장히 뭔가 그 마음이 되게 안쓰럽고 안 좋더라고요. 이 영화에 아까 제가 너무 사랑한다는 그 피아노 협주곡 5번의 2악장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전에는 그냥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썼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화 장면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이 악장이 이제는 너무 슬퍼졌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슬픈 음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베토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베토벤의 이야기를요 다 풀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오페라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이제 피델리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피델리오는 라틴어 계열에서 충실한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델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오페라에서 갖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극 중의 주인공인 레오노레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감옥에 gat힌 남편 플로레스탄을 구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피델리오라는 가명을 사용을 한 채 거기 접근을 해요. 이 이름은 단순한 가명이 아니라 어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포기 않는 충성심과 신의 그리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용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애초 이 작품이 초연됐을 때에는요 제목이 레오노레였어요. 근데 당시에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제목의 어떤 무슨 작품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가 담긴 피델리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 오페라가 1805년 11월 20일에 빈에서 초연됐거든요. 네, 애초 10월 중순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해 가을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했거든요. 그리고 수도인 빈이 11월 13일에 함락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주일 후 20일이 돼서 이제 초연을 올리긴 했는데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뭐 작품이 후져서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당시 오페라는 대부분 귀족들의 향유 문화였었는데 그 이 전란으로 인해서 이미 대부분 빈을 떠나고 없는 상태였대요.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프란츠 2세도 궁정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미 다 빈을 떠난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관객 대부분이 프랑스 군인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와중에 웬 오페라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음악회나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심지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베토벤은 유럽 전역에 상당히 좀 잘 알려진 음악인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프랑스 군인들조차도 일부러 좀 보러 갔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대부분이 프랑스 장교였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들 독일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베토벤의 음악 자체가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길었고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좀 몰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프랑스 장교들을 디스하시는 거. 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기보다는 관객 수가 적었던 데다가 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대상들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을 베토벤이 추앙했어요. 그쵸. 제가 알기로 그랬던 맞아요. 걸로 기억해요. 그랬었는데 그 영웅인가 하는 그게 3번 교향곡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사실은 나폴레옹한테 헌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나폴레옹이 나중에 스스로 황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베토벤이 그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던 걸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나폴레옹을 존경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빈이 함락당했을 때는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좋아했을 때였을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어떤 그런 난리가 일어난 상황인데도 그렇죠. 프랑스에서도 좀 그걸 호의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이고 네네네. 그랬던 그랬을 게 수도 아닌가. 있겠네요. 1805년의 초연판은요 3막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제목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오노레였었는데 베토벤이 이 작품을 무려 10년에 걸쳐서 2번 더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내내 이 작품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2번을 이렇게 걸쳐 수정을 했는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거죠. 1806년에 2막으로 축소됐어요. 그리고 1814년 최종판으로 손질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델리오라는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10년이 베토벤의 황금기로 굉장히 많은 작품이 탄생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아마도 아주 꼬장꼬장하고 뭐 짐작 가능하지만 굉장한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조금씩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을 다시 작곡하고 서곡도 다시 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귀가 스트레스성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는 다시는 오페라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덤을 파놓고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 저는 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베토벤의 심정을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쓰는데 지금 약간 영향이 있어요. 베토벤을 잊어주세요. 아니 뭐 잊고 자시면 제 성격이 그래요. 공감되는 베토벤. 공감이 너무 되는데. 네. 그래서 베토벤은 사실 오페라를 굉장히 어려워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교향곡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다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페라는 대본 작가도 있지, 가수도 있지, 거기에 뭐 연기와 무대도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극장과의 관계도 있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요소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이게 복잡하고 힘들어서 너무 버거웠고 게다가 베토벤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걸 안 좋아했대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걸 더 선호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 어떤 피드백을 준다. 그럼 그게 그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고치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보인다. 네, 어떤 성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걸 굉장히 선호했었나 봐요. 음악적으로 뭐 자기가 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이게 사실 무대에 올려놓으면은 이게 좀 안 어울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꾸 그런 걸 수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힘들어했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쉽사리 베토벤은 오페라를 잘 못 썼어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오페라라는 장르와는 정말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뭐 피가로, 돈조반니, 파파게노 뭐 이런 캐릭터들이 우리가 막 대사를 아주 꼼꼼하게 듣지 않아도 이렇게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 대략적으로 캐릭터가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베토벤은 하나의 인물을 그냥 하나의 인간이라기보다 뭔가 아주 굉장히 하나의 이상으로 그려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레오노르 같은 경우도 뭐 충실함을 상징하고 또 남편인 플로레스턴도 정의를 상징하는데 이상적인 사상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드라마 같은 거가 조금 약했던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실제 바그너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베토벤은 교향곡을 오페라 안으로 가져왔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극이 음악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음악이 극을 압도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비판인 동시에 굉장한 찬사였던 거죠. 사실 19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오페라가 로시니로부터 도니제티, 벨리니, 베르디, 푸치니 하면서 바그너까지 쭉 이어져 갔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페라가 점점 사랑과 갈등 그리고 인간 심리를 더 주요하게 다루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델리오 같은 경우는 자주 공연되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작품이 재평가된 거죠.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델리오는 이 작품 자체가 이제 정치범과 독재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보니까 또 자유와 인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치 시대를 겪은 독일인들한테 이게 아주 엄청난 상징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오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뭔가 아주 뭐 흥행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서 공연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민주주의 기념 행사 또는 뭐 베토벤의 탄생 기념이라던가 뭐 아니면 또 뭐 극장 개관 공연 같은 어떤 이런 약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에 그런 이벤트성으로 피델리오가 공연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베를린 국립오페라에서 이 작품을 올렸었어요. 모차르트 오페라는 재미있어서 공연되고 베르디는 드라마가 좋아서 공연이 되고 푸치니는 눈물이 나서 공연이 되는데 베토벤의 피델리오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묻게 만드는 작품이라 공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미지상주의. 네.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철학적이네. 왜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가볍지 않잖아요. 네.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다크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베토벤이 이 오페라의 최종판을 썼던 1814년 무렵에는요. 이미 그의 청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오페라의 희망과 빛, 구원을 장엄하게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피델리오, 즉 레오노레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강한 여성 캐릭터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레오노레는 뭐 가만히 앉아서 왕자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가 그녀를 구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 본인이 직접 남장을 하고 남편이 억울하게 갇힌 감옥을 찾아 들어가서 그를 구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통념상으로도 매우 혁신적인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페라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합창이 있는데 그 많은 학자들이 교향곡 9번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출발점과 같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날레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교향곡에 등장하는 환희성가가 떠오른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합창이 사실은 모두 자유와 형제의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모두 함께 부르는 곡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단순히 한 여성이 남편을 구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베토벤의 철학을 정말 그대로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을 담아서 자유, 정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뭐 폭정에 대한 저항 정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전반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다뤄보고요. 이제 간략히 줄거리와 들어볼 만한 음악 몇 가지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